안녕하세요. 홍콩 샤틴에 있는 한 집에서 한 부부가 불쾌한 화학 냄새와 함께 악취를 발견하고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악취가 맞은편 집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곳에서 비정상적인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에 그들은 맞은편 집의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악취는 점점 더 심해져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매우 기이한 살인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28세의 여성 승무원이었으며 그녀의 시신은 산에 녹아 일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홍콩에서 가장 기이한 10대 미스터리 사건 중 하나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계 동쪽에 있는 샤틴에서 일어났습니다. 샤틴은 원래 맑은 물의 근원이라는 의미의 레귀엔으로 불렸으며 오늘날 샤틴 구의 중심 지역입니다. 샤틴의 한 마을에서 잔혹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날은 1989년 5월 12일 화요일이었습니다. 당시 여름이었고 남서쪽 계절풍의 영향으로 날씨가 덥고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아침 7시경 샤틴 경찰은 중년 부부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불쾌한 악취를 맡았고 아마도 맞은편 집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째 악취가 계속되어 참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에게 그들이 사는 곳은 샤틴 남쪽에 있는 촉폭항 마을로 홍콩 스카우트 협회와 샤틴 스카우트 센터 근처에 위치한 200년 역사의 마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부는 최근 맞은편 33번지 집에서 낯선 사람들이 자주 출입하는 것을 보았으며 이들이 자주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다양한 소음으로 이웃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전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 집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맞은편 집의 문을 두드렸을 때 피곤해 보이고 반응이 느린 남자와 여자가 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집안에 무슨 냄새가 이렇게 심하냐고 물었을 때 그 남녀는 당황하며 자신들의 집에서 죽은 동물이 있으며 곧 처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부부는 그들이 마약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집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촉폭항 마을의 33번지 집으로 출동하여 조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그 지역은 복잡했고 인질 납치 및 감금 사건과 위조 지폐 제조 등이 빈번히 발생하던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마을로 사람들을 유인해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33번지 집은 스페인 스타일의 3층 건물이었으며 신고된 악취는 이 집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2층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고 피곤해 보이는 남자와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마약에 취한 듯 정신이 흐릿해 보였습니다. 남자는 33세의 황대위, 여자는 27세의 여모령으로 두 사람은 연인이었습니다. 조사관들이 집에 들어간다고 선언한 후 그들은 거실의 차탁자 위에서 코카인 몇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즉시 그 커플을 제압했고 다음으로 그들은 집 전체를 수색했습니다. 황대위가 3층도 임대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3층으로 이동했습니다. 3층의 방문을 열자마자 강한 악취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조사 후 그들은 악취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했고 욕조 안에 큰 철제통이 있었습니다. 통의 뚜껑에는 환기 구멍이 있었고 그 구멍에서 지속적으로 악취가 흘러나왔습니다. 악취가 너무 심해 조사관들은 숨쉬기 힘들어 잠시 철수해야 했습니다. 그 냄새는 매우 독특했고 자극적이며 역겨우면서도 시큼했습니다. 경찰관은 입과 코를 가리고 황대위와 여모령에게 철제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물었지만 두 사람은 멍한 표정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조사관들은 즉시 철제통의 뚜껑을 열었고 갑작스럽게 흰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 통 안에서 심하게 부패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통 안에는 정체불명의 노란색 액체가 있었고 머리는 몸에서 떨어져 한쪽으로 떠 있었습니다. 상체는 이미 부식되어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광경에 조사관들은 얼어붙었고 그들은 이제껏 본 적 없는 끔찍한 장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상부의 상황을 보고했고 경보음이 울리자 지원 경찰들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시신의 부패 상태와 악취로 미루어 철제통 안의 액체는 매우 강한 부식성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범인은 분명 시신을 파괴하고 흔적을 지우려 했던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그들은 여러 개의 유리병에 든 화학물질과 다 쓴 탈취제 스프레이를 발견했습니다. 실험 결과 철제통 안의 부식성 액체는 산업용 염산으로 밝혀졌으며
도구 상자와 탈취제 스프레이에서 여모령의 지문이 발견되었으며 현장 증거에 따라 경찰은 황대위와 여모령을 살인 혐의로 즉시 체포했습니다. 1989년 5월 13일 부검 결과 피해자의 시신 표면에는 젤과 유사한 물질이 피부와 뼈에 단단히 붙어 있었으며 일부 신체 부위는 이미 녹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치아는 여전히 손상되지 않고 남아 있었으며 두개골의 왼쪽 귀 근처에 13.5cm 길이의 균열이 발견되었고 균열 안에는 3개의 작은 뼈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깊은 상처는 맨손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의학자들은 피해자가 둔기로 맞거나 최소 10m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이 심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간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만약 상처가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발생한 것이라면 이것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신이 발견된 5월 12일을 기준으로 피해자는 4월 28일에서 5월 5일 사이, 즉 발견되기 2주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포된 후 황대위와 여모령은 피해자의 신원에 대해 계속 침묵을 지켰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실종자 명단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후인 1989년 5월 15일, 경찰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기 일주일 전, 샤틴에서 남쪽으로 9km 떨어진 구룡시에서 한 여성이 신고하기를 제 룸메이트가 새벽녘에 집을 나섰고 그 후로 사라졌습니다. 당시 그녀가 집을 나선 시간은 1989년 5월 6일 새벽 5시였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으나 그녀의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실종된 사람은 황지군이라는 28세의 여성으로 직업은 캐세이 퍼시픽 항공사의 승무원입니다. 그녀는 과거에 가족과 함께 홍콩 섬 남쪽의 에버딘 타운에 살았으나 직장 문제로 인해 공항 근처에 위치한 소룡시에 친구와 함께 이사했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근무하던 카이탁 공항과 가까웠습니다. 경찰은 황지군의 치아를 대조한 결과 촉박행 마을에서 발견된 시신이 바로 그녀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황지군은 5월 6일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비행시간 2시간 전에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며 4일간의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4일이 지나도 회사에 복귀하지 않았고 전화 연락 또한 두절되었습니다. 이후 항공사는 그녀의 룸메이트에게 연락하여 그녀의 실종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룸메이트는 5월 6일 새벽에 자신과 황지군이 모두 집에 있었으며 당시 건물의 다른 주민들 대부분이 자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갑자기 집 전화가 울렸고 황지군은 전화를 받은 후 옷을 갈아입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전화 소리에 잠에서 깬 룸메이트는 무슨 일인지 보려고 방문을 열었고 그때 황지군이 신발을 신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룸메이트에게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 후로 룸메이트는 더 이상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황지군의 가족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황지군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황대위였습니다. 룸메이트에 따르면 황지군은 최근 남자친구와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그녀는 매우 우울해 보였다고 합니다. 룸메이트는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두려워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황지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황지군과 황대위는 친구들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실제로 황대위는 꽤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살았던 중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공부하며 자랐고 성인이 된 후에야 홍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유한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고급 디자이너였습니다. 황대위가 30세가 되었을 때 부모는 병으로 모두 사망했으며 그에게 막대한 재산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유한 가문 출신으로 관대하고 유쾌한 성격을 가진 매력적인 남성으로 여겼으며 그는 종종 금태 안경을 쓰고 다녔고 외모도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진지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었고 부모가 남긴 유산으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마약과 도박에 중독되어 있었으며 아버지가 사망한 지 반년 만에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부모의 집을 팔아 범행이 일어난 집을 임대했습니다. 그는 심리 조작과 위장에 능숙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세련된 신사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한 뒤 화려한 명품 옷을 입고 고급차를 타며 사교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용하는 모든 것은 대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여성을 동시에 사귀며 쇼핑을 하고 식사를 함께하며 때로는 부부처럼 생활했습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그들에게서 돈을 빼앗아 마약을 사고 도박 빚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황지구는 그의 여자친구 중에서도 유일하게 높은 수입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는 부유한 가정 출신이라는 명분과 매력적인 남성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젊고 순진한 여성들을 유혹해 사랑과 돈을 빼앗았으며 심지어 그가 무일푼이 된 것을 알면서도 많은 여성들이 그의 교묘한 유혹에 계속 끌렸으며 사건이 발생하기 전 황대위는 최소한 2명의 여성과 동시에 사귀고 있었으며 황지구는 그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 황대위를 만난 황지구는 그에게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영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했고 미국 여권을 소지한 매력적인 남성이었으며 고급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 관계를 확인했고 초기에는 매우 달콤한 연애를 했으며 사람들 앞에서 부부처럼 서로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후 황지구는 황대위가 자주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때로는 한 달 넘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끝에 그녀는 황대위가 샤틴의 촉박행 마을 33번지에 또 다른 거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결국 그녀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황대위의 미국 국적만이 유일한 진실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결혼한 적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가 견딜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심각한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매일 최소 1,300 홍콩 달러를 들여 마약을 사고 사용한다는 사실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지구는 황대위를 깊이 사랑했기에 그의 모든 잘못을 눈감아 주었으며 그녀는 그를 위해 매일 고생해서 번 돈을 자주 그에게 주었고 이러한 생활은 오랜 기간 지속되었으며 어느 날 그녀는 그가 해외 출장 중일 때 다른 젊은 여성과 동거하며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여성은 27세의 염유령이라는 사람이었고 사건 당시 황대위와 함께 체포된 사람입니다. 황지구는 황대위와의 관계에서 많은 희생을 했으며 그가 계속해서 자신을 배신해도 상관하지 않았으며 그녀는 언젠가 그가 자신을 위해 마음을 돌릴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녀의 사랑과 관용은 오히려 황대위를 더욱 교만하게 만들었으며 그가 돈이 없을 때만 황지군을 기억했으며 그녀에게서 돈을 계속 빼앗기 위해 염유령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결국 그는 변하지 않았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황지구는 더 이상 황대위에게 어떤 희망도 가지지 않았고 결국 그와의 관계를 끊을 적절한 시기를 찾기로 결심했으며 사건이 발생하기 6개월 전인 1988년 12월 그녀는 영국으로 출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대위와 헤어지기로 결정했지만 그를 직접 만나면 마음이 바뀔까 두려워 헤어짐을 알리는 편지를 써서 그에게 전달했으며 황지구는 황대위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그가 그녀에게 준 것은 거짓말과 쓰라린 상처뿐이었으며 하지만 놀라운 것은 황대위의 뻔뻔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황지구는 그에게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심지어 편지에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해요 라고 사과하며 헤어진 후에도 친구로 남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황대위가 그녀에게 빌린 5만 홍콩 달러도 되돌려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받은 황대위는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황지구는 끝없이 돈을 벌어다주는 존재였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6만 홍콩 달러짜리 고급차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었고 집세와 마약 비용 등으로 막대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혼자서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황대위는 황지군이 이 편지로 자신을 압박하여 염유령과의 관계를 끝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는 일단 양보하는 척하며 염유령과 헤어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지연 전술은 효과를 발휘했고 황지군의 용서를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끊임없는 용서가 결국 그녀를 끝없는 나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1989년 5월 6일 새벽 5시 황지군은 의문의 전화를 받고 황대위의 집이 있는 촉박행 마을 33번지로 갔습니다. 2층 방에서 그녀는 황대위의 새로운 여자친구 염유령을 마주쳤고 두 사람은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 후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사건 현장 맞은편에 살고 있던 한 주민은 그날 새벽 두 여성이 매우 심하게 말다툼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가 중재하려는 듯했지만 한쪽을 분명히 편들고 있었습니다. 말다툼은 약 10분 동안 계속되다가 끝났습니다. 모든 증거를 종합한 결과 황지군의 죽음은 황대위와 염유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놀랍게도 경찰이 그들을 신문하기도 전에 황대위는 자신의 모든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는 황지군을 내가 죽였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여자친구 염효령도 공범이라고 밝혔습니다. 황대위의 자백을 듣고 염효령 역시 황지군 살해를 인정했고 그날의 사건 상황이 밝혀졌습니다. 염효령도 황대위를 깊이 사랑했으며 그녀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질투심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염효령은 다른 여자와 남자친구를 공유할 수 없었고 사건 당일 새벽 황지군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를 도발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황지군은 분노하며 급히 옷을 입고 택시를 타고 황대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황지군과 염효령은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이전까지는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첫 만남이었고 말다툼이 격렬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물러서지 않고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다툼은 폭력으로 변했고 그 소음에 많은 이웃들이 깨어났습니다. 상황을 본 황대위는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며 중재하려 했지만 결국 염효령을 선택하고 황지군과의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황지군은 분노하여 염효령에게 미친 듯이 달려들었고 그녀의 격한 공격에 맞서 황대위와 염효령은 함께 황지군을 그 자리에서 살해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시신을 없애고 증거를 지우기 위해 황지군의 옷을 모두 벗기고 그녀의 머리를 절단해 철제통에 넣은 후 대량의 화학용매를 시신에 부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황대위는 이전의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그는 황지군과 연인 관계였음을 인정했고 염효령과의 불륜도 시인했지만 사건 당일에는 황지군 살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황지군이 우리 집에 찾아와 염효령과 갈등이 생겼고 염효령이 실수로 그녀를 죽였을 것이다. 나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고 그 후에 집에 돌아와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다. 염효령의 요청으로 시신 처리만 도왔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염효령 역시 이전의 자백을 뒤집고 황대위가 황지군을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황대위가 나를 협박하며 시신 처리에 동참하지 않으면 나와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했다. 두려움에 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둘은 함께 화학물질을 구매하고 냄새를 제거하며 시신을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면서 사건의 진상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황지군이 죽은 후 두 사람 모두 사건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사건 당일 황지군은 출근해야 했지만 그녀는 병가를 내고 4일 동안 결근했습니다. 이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었으며 이 병가 신청서는 황지군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황대위나 염효령이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5월 6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황지군의 2개의 신용카드가 여러 차례 사용되었고 그중 4만 홍콩 달러가 금 구매에 사용되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금을 구매한 영수증에 서명된 필체는 황지군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금은방의 판매원은 금을 구매한 사람이 한 여성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염효령의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판매원은 그녀가 바로 금을 구매한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5월 8일 한 꽃집에서 황지군이라는 여성에게서 꽃 주문 전화를 받았고 그날 황지군의 여동생이 꽃을 받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5월 8일 황지군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스스로 동생에게 꽃을 보낼 수는 없었으며 이 모든 행동은 황대위와 염효령이 황지군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후 1990년 7월 27일에 이 사건은 홍콩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황대위와 염효령은 살인 및 합법적인 시신 매장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단지 시신 매장을 방해한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황대위는 자신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황지군이 자신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황지군이 어떻게 자신의 집에서 죽었는지 알지 못한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염효령은 사건 당일 아침 나는 황대위와 황지군과 함께 사건 현장에서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황대위와 황지군이 침실에 들어가 마약을 흡입했고 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나는 황대위를 찾으러 침실에 들어갔을 때 황지군이 침대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황대위에게 응급처치를 요청했으나 그는 거부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나와 내 가족을 해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황대위와 염효령은 검찰에 의해 2가지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홍콩은 아직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았으며 1993년에야 사형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형은 사형이 될 수 있었습니다. 19일간의 재판 끝에 1990년 8월 15일 7명의 배심원단은 평결을 내렸고 만장일치로 두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홍콩 고등법원은 황대위와 염효령이 살인과 합법적인 시신 매장을 방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황대위와 염효령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4년 후인 1993년 3월 2일 홍콩 고등법원에서 재심이 열렸습니다. 두 피고는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에는 6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참여했습니다. 검찰은 두 피고와 피해자가 삼각관계에 있었으며 황지군을 살해한 이유는 두 피고 중 1명이 복잡한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거나 마약을 구매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려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 모두 마약 중독 이력이 있으며 이를 위해 많은 돈을 썼습니다. 두 피고가 체포되었을 때 피해자 황지군의 신용카드 잔액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재심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염효령이 이전 진술을 전면 부인하고 모든 죄를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일 황지군과 말다툼을 하다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졌고 자기 방어를 위해 망치를 사용하여 그녀를 때렸습니다. 그 결과 그녀가 죽었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염효령은 모든 것이 자신이 저지른 일이며 황대위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9일간의 재판 끝에 1993년 3월 31일 배심원들은 심의를 마치고 두 피고인 황대위와 염효령에게 살인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염효령은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황대위는 이미 법정 시신 매장 방해 혐의로 선고된 최대 형량을 초과하여 구금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법정에서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염효령은 과실치사로 유죄를 선고받고 1994년에 석방되었습니다. 염효령의 재심에서의 진술 변경은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 사건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대중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오늘날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언급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그 삼각관계에 또 다른 여성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셀리로 기독교 사회복지사이며 죄수들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교도소에서 만난 죄수 황대위를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황대위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셀리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들은 한 목사의 증인 아래 감옥에서 결혼했습니다. 재심 중 셀리는 방청석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무릎을 꿇고 울며 말했습니다. 만약 제 남편이 살인자라면 저는 길에서 죽겠습니다. 제 남편은 억울하게 기소되었고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행동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황대위의 놀라운 매력에 놀라워했습니다. 그의 매력은 평범한 사람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의 관계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면 셀리는 처음에 염효령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당시 염효령은 감옥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자해 행동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황대위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썼으나 답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곧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진심을 다해 사랑한 사람과 미련을 남긴 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염효령은 그는 분명히 나를 매우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황대위는 셀리에게 진정성 있는 말로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그에게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기독교 사회복지사로서 그녀는 그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병문안 방에서 자주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셀리는 황대위가 범인이 아닐 것이라고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소박하고 감성적인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셀리는 황대위가 죽은 여자친구에게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자신을 자책하고 감옥에서 뉘우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황대위가 무죄라고 진심으로 믿고 그를 마음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황대위와 셀리는 오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1998년에 이혼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1990년 이후 사건이 발생한 장소인 촉폭행 마을 33번지의 집은 한 선교사와 임신한 아내가 임대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집에서 항상 무료함을 느꼈습니다. 매일 기도를 했지만 심리적 불편함을 덜 수 없었고 자신들이 살던 집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후 바로 그날 이사를 갔습니다. 그들은 친구들에게 비록 그들이 사는 동안 특별한 이상한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왜인지 모르게 그 집은 항상 그들을 매우 우울하고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공유했습니다. 지하층 주민들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창문은 신비롭게도 스스로 열리곤 했고, 잠자기 전에 문을 잠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때때로 한밤중에 오싹한 소리나 신음소리를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편의 영화로 각색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1993년 영화 낭심여철, 리메인즈 오브 에이 우먼로 한 남자와 세 여성 사이의 특별한 관계와 감정적 얽힘을 묘사한 영화입니다. 또 다른 영화는 1993년에 개봉된 리겔 이너선스로 첫 번째 영화보다 더 유명하며 재판 과정에 집중한 영화입니다. 리겔 이너선스가 촬영될 때 황대위는 이미 석방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는 영화 감독에게 사건의 세부 사항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영화가 개봉된 후 황대위는 영화가 자신이 무죄라고 판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죄임을 암시하는 것 같아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는 영화 제작사를 고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논란이 일었고 영화는 한동안 방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사건은 점차 잊혀졌지만 많은 홍콩 사람들은 한때 이 마을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하고 기이한 살인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죽었다가 다시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꿈꾸던 사람을 지옥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관계에서 누군가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연히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자가 항상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반면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치는 사람은 높이 평가될 것 같은 그 감정 때문에 맹목적으로 짓밟히고 이용당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과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헌신적인 사랑이 있을 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